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삼국지에 사제갈이 주생중달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제갈 공명이 산 사마 중달을 물리쳤다, 이런 얘기죠. 고 김용균 씨가 위험에 외주화에 방치된 산 노동자들을 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연간 1000여 명 안팎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원인은 안전사고, 그 한가운데 위험의 외주화를 온몸으로 감당해온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급박한 위험 상황 발생 시에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하청 노동자 사망 시에 기업에 최대 10억 원 벌금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아들이 남겨준 숙제 앞에서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것 같다며 소감을 밝힌 어머니 김미숙 씨. 아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보는 사람조차 목이 메입니다. 경영계 반발로 일부 후퇴한 법조항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로 확대된 산업 현장의 안전판이 마련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8년 걸렸습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일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12월 28일 2018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치원 3법 결국에는 이게 슬로우 트랙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방침을 계속 이제 고집을 했습니다. 네네. 국가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원비 별도 회계 관리하자. 비리 적발 시 형사처벌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하자. 자, 그래서 결국 합의가 안 됐고 어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 무산됐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속에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조금 낮춘 그런 그 절충안인데요. 그래서 어제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네. 역대 두 번째고요. 최장 330일 후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될 전망입니다. 네네. 이 건으로 자유한국당은 여론의 역풍을 좀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 그래도 표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김용균법,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단을 내려서 어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를 어저께 전격 수용을 한 결과였죠. 예. 네. 조국 민정수석은 그러면은 12월 31일 네. 올해 마지막 날 이제 출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김태우 수사관 해임 중징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제 요청이 된 겁니다. 네. 청와대 지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제 김 수사관에 대해서 감찰을 벌여왔던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어제 이제 그 결과를 내놨는데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도 불가능해지는 파면을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예, 검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또 수사도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또 약간 눈치 본 거 아니냐, 내지는 뭔가 또 다른 뭐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일각에서는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아울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을 적용하기에 애매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뒷말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네. 김태호 수사관은 공공기관 330여 곳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도 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또 추가로 폭로를 좀 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친야권 인사들 또 임기가 많이 남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 내지 200명 정도 추린 뒤에 3평을 작성을 했고 네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그 3평을 주변에 알리면서 자진해서 물러나도록 종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그런 3평 작성 시킨 적 없다라고 부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한진가의 세 모녀 밀수 의혹. 이게 결국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이 건은 인천본부 세관이 계속 이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온 결과고요. 네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기소 의견으로 이 건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주요 혐의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여 차례에 걸쳐서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해외 명품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서 밀수입한 그런 혐의고요. 예. 그 이외에도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서 가구 욕조 같은 시가 5억 7천만 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속에 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관련해서 수사 벌여온 그 결과도 알려져서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260건 정도 추가로 발견을 했고 양도세, 지방소득세 총 85억여만 원 정도 탈루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긴 했는데 직접 조사가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사들에 대한 평일 외출 허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뭐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부터 평일 외출을 이제 전면 허용하겠다. 네네. 이런 내용을 이제 국방부가 밝힌 거고요. 단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범위 내고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로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주말 외박 위수지역 제한도 시간 개념으로 바꿔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시기 여부를 이제 결정하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네네. 문제는 그 외박 지역 제한 폐지 관련 설정권자가 장성급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네네. 부대별로 뭐 융통성을 부여하겠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거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예. 일선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좀 떠넘긴 거 아니냐.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지휘관들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 각 부대 위치도 지금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있는 장병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무 지역을 둘러싸는 로비가 더 치열해지겠죠. 글쎄, 이제 우리가 위수 지역 이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격오지에 근무하는 그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고 나와도 할 일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예. 그 반면에 이제 도시 근처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뭐 훨씬 누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차별이 심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속된 말로 있는 집 자식들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네네. 예.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또 이게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장병들이 그 외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지역 경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 부분도 고려해서 사실은 이번 조치가 나온 거긴 합니다. 네네. 네.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장비의 민간 기업 사용을 금지한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한중 무역 갈등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 아니겠어요?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네네. 이런 쪽으로까지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 의회 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네. 국내에서는 지금 통신 3사 가운데 LG U+가 5G 서비스 장비로 화웨이 장비 채택한 상황이고 예. 얼마 전에 농협, NH 농협 쪽에서 뭐 정보 시스템 구축하면서 또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도어 결국 의혹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사실상 국영기업이나 다름없는 이들 기업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전해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을 해서 민간 기업의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그다음에 ZT 중싱통신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곳의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거고요. 예. 지금 미국 의회가 2019 국방수권법에서도 사실은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 통신업체 BT그룹이 화웨이 그다음에 ZTE 제품을 5G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네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일단 두 업체 정부 차원 통신 장비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데 네네.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이 좀 한미일 공조 체제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화웨이 제품 사용하게 되면 온갖 또 혜택도 많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네, 할인도 많이 해줍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2018년 올해 이제 딱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 남았습니다. 예, 출발사 아침에서도 2018년 한 해 대한민국을 흔든 뭐 예를 들자면 10대 뉴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올해 마지막 날이요. 정치, 사회, 경제 뉴스 정리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푸짐한 선물도 마련해 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은 의견들 수렴하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국내가 아닌 세계로 좀 눈을 넓혀보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국제뉴스 한 5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이시죠.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많은 곳에서 그 국제뉴스 관련된 코멘트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네. 출발새 아침에서 5개의 좀 국제뉴스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2018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뉴스 어떤 것을 선정할 수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올해 그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던 거 이걸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6월에 그 센토사 섬에서 열렸던 그 북미 정상회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뭐 지금까지는 사실 이 한반도 문제가 서구인들 그다음에 중동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기타 그 지구촌에서 국제적인 그 국지적인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와 관련되는 그런 이제 뉴스 정도로만 취급을 했는데 네네. 그 북한이 이제 그 모두 기억하고 있는 2017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핵무기도 핵무기지만은 그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쏴서 그 대륙간 이렇게 미국의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안보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에서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어떤 걱정거리가 됐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어떤 방식으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뉴스였었죠. 예. 그래서 외신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그 북미 정상회담 그 지난 6월에 있었던 6월 12일이었죠. 그 직후에는 과연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성과는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이제 반응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외신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자면 로이터 통신이 바로 직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네네.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도 냈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즈드도이치 자이퉁이라는 신문이 그 희망의 싹을 틔워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네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는 그 어쨌든 간에 그 결과물보다는 한 발짝을 옮겨놨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대체적으로 외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근데 후속 2차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그 목소리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의 밀당이 아주 계속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난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주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도, 회의적인, 예를 들자면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들 같은 경우는 회의적인 어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메이저급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는, 미국에서, 새해에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비건, 특별대표 같은 경우도, 예. 좀 북한을 조금 더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고, 또 미국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CVID 대신에 조건부 상호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그래서 CRID라든가 새로운 이런 어떤 가능성들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모습들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올해와 다른 또 새로운 버전의 어떤 반응들이 그리고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예. 아무래도 중국 매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다른 언론들에 비해서 그런 양상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중국 매체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중국이 미국을 상당 부분 의식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슈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것이 미중 간에 있었던 무역 마찰,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한 사안으로 보자면은 미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제 관세를 많이 물어가지고 이제 손해를 더 극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차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미국이 다른 아시아권, 특히 일본과도 이제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제 패권, 이 차원에서 이참에 중국에 좀, 뻔때를 보여주자. 이런,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선전 포고였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국내 문제를 좀 밖으로 돌리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모든 분석들을 다 보더라도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을 한번 유럽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유럽 쪽에서는 최근까지도 외신을 장식했던 뉴스인데,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그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의 어떤 개혁적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계속 누적돼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기업 프렌들리, 그러니까는 투자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세금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한 세금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폭발한 것이 이제 유류세 소위 인상,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시위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다른 쪽으로 확산될 여지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와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고요. 다만 이 시위가 지금 다른 나라로 번져가는 그런 양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라든가 유럽을 가까이 있는 어떤 중동, 북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들에도 이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는, 그러니까는 어떤 시민들의 저항이 이제 외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은 우리가 좀 새해 들어서도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이슈 관련해서 언론인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사우디에서 발생했던 자말 카쇼기 암살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사실상 이 후유증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언론 표현들을 하면은 죽은 카쇼기가 세계로 움직인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착잡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예. 지정학적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물론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왕실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히 이제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제재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는 그 네네. 이유가 바로 이제 러시아가 그 기회를 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접근하고 있는 이런 또 모습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함부로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밀어낼 수도 없는 예.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연관된 나라 가운데 터키 입장이 실리를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터키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랍 문화권에서 아랍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중동 문화권에서 네네. 어떤 그 시아파에 대항하는 그런 순위파 종주국의 어떤 라이벌 관계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 실리를 챙겨보고자 하는 예. 그런 속내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터키 입장에서. 네네. 소장님 마지막 그 5번째로 선정한 국제 뉴스는 어떤 것입니까? 5번째 뉴스로 이제 브렉시트를 우리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 브렉시트가 올해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죠. 예. 2016년에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당시엔 굉장한 충격을 줬던 뉴스인데 네네. 이제 최근 지난 11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타협안이 영국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실망스럽게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는 영국 의회를 지금 최종 승인 통과가 하기 어렵게 양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영국의 브렉시트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게 또 새해로 연결이 되면서 네네. 내년 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브렉시트 시점이 내년 초라는 말씀이 2019년 3월 29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때가 이제 되면은, 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이제 영국은, 이제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탈퇴가 된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네네. 물론 유럽연합도 피해를 보지만 네네. 그 이상으로 영국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국민투표를 다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거는 어떤 일부에서의 이야기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견해로는 그 국민투표를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청각을 다투는 시간인데 어떻게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예, 예. 이런 이제 결과 남아 있는 것이죠. 네네. 그 최근에 보면은 한반도 이슈 특히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올해 있었던 그 센토사 섬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있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도에 국제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을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한 발치 건너편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거는 뭐 우리가 확실하게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그 최근의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올해는 물이 건너갔습니다만은 형성들을 이제 굉장히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이 점쳐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올 6월에 그 싱가포르에 이제 나타난 것처럼 어떤 국제 무대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은가 이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의 시각이 한반도로 좀 쏠리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3부에서는요. 연말정산 계절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꼼꼼하게 체크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억대 연봉. 이게 뭐 직장인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7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4%입니다. 바야흐로 연말 정산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자, 13월에 월급 또 13월에 보너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을 연결해서요. 연말 정산 꿀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연말정산. 뭐 대부분 많은 직장인들이 알고 있는데요. 올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에게 설명해준다 하는 생각으로 연말정산이란 이런 것이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달 봉급을 받을 때 세금을 이제 대충 원청 지급하고 1월 달에 자신의 이제 가족 사항과 지출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기가 내야 될 세금하고 네네.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다 하면은 한거를 받고 거꾸로 적다 그러면은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 미리 낸 세금이 많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네네. 회사에서 대신 이제 연말정산 해주고 물론 자기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은 환급액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홈택스라든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면 굉장히 요즘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쉽게 모든 게 전산화돼 있어서 그런지 끝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끝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금액이 소득 공개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개 여부 판단은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부양가족의 어떤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나오지 않고 네네. 개인이 어떤 부양가족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세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네네. 다음에 추가로 이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비 같은 경우에 신고하지 않아서 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 건수는 크게 많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15일날 오픈되는데, 그때 오픈됐을 때, 우리가 의료비가 누락됐다 그러면은 병원에 전화해서 추가로 반영해달라 그러면은 18일까지는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18일 이후에 발견됐다 그러면은, 영수증을 추가로 병원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흔히 경정 청구라고 해서 신고를 잘못했거나 또는 못했을 경우에 다시 신고하는 그런 제도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경우에는 네네. 과거 5년간 놓친 거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놓친 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환급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부모님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과거 5년간 우리가 정보 활용 동의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네네. 과거에 부모님이 쓴 카드라든지 의료비를 우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소급해서 5년간 한꺼번에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이 하기 좀 힘들면은 한국납세연맹에서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납세연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신청하시고 서류를 보내주면은 저희 납세연맹에서 세무서로 이제 우리가 행정 청구 환급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개인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아주 쉬운 제도입니다. 납세연맹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군요. 예, 한국 납세연맹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환급 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예, 한국 납세연맹 홈페이지에 환급 신청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면 연말정산은 보통 연초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꼭 우리가 좀 챙겨둬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조언을 좀 주십시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본인신고는 우리가 12월 말까지 해야만이 배우자 공제라든지 부모님 공제가 되고 그리고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주민등록을 옮겨야만이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형제자매 공제, 형제자매를 우리가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은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만이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커플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혼인신고를 하면은 2018년 연말공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로는 안 되고 네네. 우리가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미리 하시면 공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안경, 렌즈 뭐 이런 것들을 그 젊은 층들이 쓰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도 본인이 영수증을 꼭 챙겨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청기라든지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안경 콩펜트 렌즈 네네. 이런 거는 연말정산 감사 시스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는 직접 챙겨야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교생 우리가 교복비라든지 취약증 아동의 학원비, 대외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감사 시스템에서 많은 우리가 종교단체 기부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챙겨야 되고 월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예. 계약서하고 계좌 이체 영수증들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소장님 그 종교단체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그 종교인 과세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가 시행되고 종교인 소득은 자기가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봐서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봐서 5월달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시행이 돼서 2019년에 이제 세금 납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교인 과세 부분과 연관돼서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종교인 과세 이슈 때도 뭐 많이 그랬습니다만 우리 국민 또 정부 공공기관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늘 소장께서 해 주셨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야 되고 걷어간 세금을 낭비 없이 써야 됩니다. 예. 아, 그리고요. 자영업, 프리랜서 같은 분들 경우에는 그 5월에 이른바 그 종소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과는 좀 무관하다 이런데 연말에 특별히 챙겨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뭐 업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제가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양가족 기본 공제라든지 암환자 우리가 장애인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암환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보다 폭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난치성 질환 등 가족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우리가 심한 병에 걸린 분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은 장애인 소득공제를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종의 그 확인서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군요. 장애인 복지법상에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은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세법상 암 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 중풍, 치매 이런 것들은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발급받아야만이 우리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내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이제 공제 기준, 뭐 제도 이런 것들 좀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말고 내년을 위해서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년 연말정산 세법과 관련해서 지금 세법 개정된 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연봉 7천만 이하자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그래서 200만 원을 우리가 월급이 공제를 해주는 것만 바뀌었지 다른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우리가 내년 연말정산을 우리가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내년에 퇴직하면은 퇴직 이후에 우리가 카드는 우리가 재직 중인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재테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쪽 배우자가 이제 연봉이 25%,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이 25% 밑으로 쓰면은 1년 한 번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연봉이 25%를 쓰지 못할 예상이라면 그 배우자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것이 공제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 조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